자, 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2023년 4월 5일 서울시가 압구정, 성수, 여의도, 목동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도 많은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서 오늘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어떤 건지 명확한 개념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단어에서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말 자체가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라라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통상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돼 있을 때 지정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를 했었을 때 3기 신도시 주변에 이제 개발 계획들, 이제 아파트도 올리고 상업시설도 올리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집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이 성수동이라든지 여의도, 목동, 압구정 해당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런 농지 지역이 아니라 이제 도심지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도심지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제 지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주택들 역시도 해당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조금 위의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농지 같은 경우는 토지를 거래하니까 이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적용되는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는 나 주택을 거래하는데 왜 허가를 받아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주택을 거래할 때는 보통 사실 주택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주택에 부속되어 있는 토지도 같이 거래하게 됩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공동주택들, 아파트라 하더라도 대지에 대한 지분들이 다 있게 됩니다. 그 대지 지분에 대해서 거래를 허가를 받아라라는 개념이고, 해당 금액 기준은 그러면 몇이냐라고 하면 현재 서울 기준으로 6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지간한 공동주택들 같은 경우는 다 허가 대상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6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거의 모든 게 다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원래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법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아파트나 주택도 부속 토지가 있으니까 허가를 받으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를 도심지에 적용하려면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구역이 아닌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이게 논란이 많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말고 주택거래 허가구역을 도입하려고 했었던 논의가 있긴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 이제 청와대에서 얘기가 조금 나왔었을 때 국토교통부에서도 당시 이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는 주택거래 허가구역을 도입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라고 진화할 정도로 당시 국민적인 반대 여론이 강력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갖다가 우회적으로 지정을 해버렸거든요. 그게 언제였냐면 2020년도 6.17 대책이었습니다. 이 6.17 대책 때 지금 앞서 설명해드렸던 곳은 4월 달에 이제 성수, 압구정, 목동, 여의도 이렇게 네 군데였는데, 네. 이제 6.17 대책 당시에 지정했었던 곳은 강남 송파에 있는 이제 청담동, 잠실동, 그리고 대치동, 삼성동 이렇게 네 군데를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당 지역들 먼저 시작이 됐었고, 이게 앞서 말했던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 주택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게 주택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가 세금이라든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처분해야 되는 사항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시적 2주택이라든가 아니면 혼인학가라든가 동거몽양이라든지 상속주택이라든지 우리가 다주택이 돼가지고 처분해야 되는 사유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런데 이게 그 조건을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거래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운 건 거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어떤 이게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예외 사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일단은 받으려고 했었을 때는 네. 요건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일단 허가 대상 자체는 실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도 농지다라고 하면 작용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주택이다라고 하면 실사용,
즉 주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업시설 같은 경우, 즉 근린생활시설이면 실제로 거기다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서 영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건을 못 맞추는 경우들도 팔 수 있는 예외사항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시행령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거는 이민이랑 그리고 병역 사유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까다롭게 되는데, 네. 우리가 세법이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조금 규제 사항이 강력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 같은 경우도 주택이라든지 도심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 같은 경우 예외사항이 많아요. 예를 네. 들어서 앞서 말하다가 멈췄었지만 이제 세금 때문에 일시적 이주택이라든지 네. 상속이라든지 동거 봉양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보유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갖다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들이 분명 기재가 되어 있는데, 애초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는 농지를 대상으로 원래 지정하는 게 기본 베이스였다 보니까 그렇게 주택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예외 사항들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반발도 훨씬 더 강력한 이유기도 하지요. 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세금이나 직장 이런 것 불가피하게 처분을 하려고 해도 예외가 없으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서울시는 집값 안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직 해제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과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사실 네. 이 부분도 논란이 많은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네.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래가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거래가 제한되게 되니까 아무래도 뭐 매도자 같은 경우는 내가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팔 수가 없겠죠. 네. 내 실거주자라든가 아니면 세입자가 있을 때 세입자를 내보내서 공실로 내놔야지 팔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매수자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 못하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내가 매수한 다음에 전월세를 주면 안 되고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매도할 수 있는 사람도 줄어들고 매수할 수 있는 사람도 줄어들다 보니까 거래량이 감소가 되게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1차원적으로 보게 되면 거래가 감소되니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처음 발표됐었을 시점이 2020년도 6.17 대책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 집값이 진정이 됐었나요? 아니면 더 많이 올라갔었나요? 더 올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네. 그때 당시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도 일단 효과가 없다라는 거를 일단은 알 수가 있는 것 중 하나가, 대표적인 사항 중 하나가 바로 풍선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삼성동이라든지 청담동이라든지 잠실동을 갖다가 지정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지역들 이 집값이 올라가게 된 거죠. 대표적으로 한남동이나 반포동 같은 경우 왜 지정 안 하냐, 고위공직자가 사는 거 아니냐라는 농담 반 진담 반의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네. 그런 논란들이 있었고, 또 잠실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게 우리가 잠실의 대장 지역들 얘기하게 되면 일명 엘리트라고 합니다. 네. 엘스, 리센시, 트리지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근데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잠실 권역이긴 하지만 잠실동이 아니라 신천동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잠실 마이스라든지 각종 개발 호재 때문에 잠실이 집값이 올라갈 거를 억누르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 버리니까 그 인근에 있는 잠실 권역인 신청동에 대한 집값, 파크리오 집값이 그때 당시 몇 억이 한순간에 뛰어 올라가는 효과들을 알 수가 있었었고, 오히려. 그렇죠. 네. 그리고 잠실 자체도 그때 당시는 집값이 눌려 있었다가 또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매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사람들이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뚫고서 거래가 나오는 순간 신고가가 또 갱신되는 효과들도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매물이 풍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집값 안정은 안 되고, 그리고 반대로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집값이 더 눌려버리는, 아무래도 정상적인 지역들도 거래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매매 거래에 제한이 있는 지역들을 매수하려고 잘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이 더 억눌려지는 효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이게 사실 실리는 조금 부족하고 아무래도 주민들 괴롭히기 정책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있는 것이죠. 네, 집값 안정에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효과 없고 오히려 더 올라가고 또는 눌리고,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집값 안정 때문이라고 내세웠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 집값 안정 때문이라고 한다면 반포는 또 왜 지정을 안 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주민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지정을 강행한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서울시는 진짜 집값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앞서 지정한 지역들보다 더 비싼 지역들,
대표적으로 반포동이라든가 한남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왜 지정 안 하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집값 안정이라는 표현도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또 이제 지정했었을 때는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집값이 높다, 낮다 때문에 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주민들의 반발도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 서울시도 계획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계획이죠? 아무래도 역설적으로 그렇게 규제 지역으로 묶어놓은 지역들에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거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미 2023년도에 알 수 있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로는 네. 2040 도시기본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아무래도 서울에 대한 개발 계획들을 갖다가 청사진들을 한번 그려놓은 게 있고요. 네. 그리고서 바로 이어서 2023년 3월 달에는 한강 르네상스 2.0 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강변에 이제 초고층 층수 제한도 풀어버리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주고 그리고 녹지축도 연결하고 그리고 각종 이제 랜드마크들도 건설하겠다라는 개발 계획들을 만들었는데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발표했었던 이번에 4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한 지역들을 한번 다시 놓고 볼게요. 네. 압구정, 여의도, 그다음에 목동, 그다음에 성수동 이렇게 네 군데 지역들을 갖다가 묶어버렸는데 네. 해당 지역들의 공통점이 한강변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물론 목동은 한강변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이제 떨어져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까운 한강. 그렇죠. 네. 한강이랑 1, 2, 3단지 같은 경우 한강과 가까운 부분들이 있고 네. 목동 자체도 이제 개발 호재들, 재건축 호재들이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해당 지역들에 대한 이제 정비 계획이라든가 지원책들이 있으려고 했었을 때 아무래도 해당 개발 계획들이 발표가 되게 되면 집값이 더 올라갈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해당 부분들이 조금 억눌러야겠다라고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실제로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거래 제한들을 하게 되면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정무적인 판단을 해보게 되면 네. 오세훈 서울시장님 입장에서도 이제 차기에 서울시장에 또다시 도전할지 아니면 대선을 도전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정치인으로서 주민들이 싫어하는 부분들을 강행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제를 연장했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이 이렇게 불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달랠 수 있을 만한 내가 방안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연장한 거고 실제로 바로 저번 주에 어떤 사항이 발표가 되었었냐? 압구정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기획안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네. 압구정 3지구 같은 경우는 최고 50층이라고 가안을 만들었지만 사실 50층을 넘어서 초고층으로도 건축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압구정 3지구 조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추진하는 게 70층 4개동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초고층으로 건축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한강 뷰가 늘어나는 효과들도 있고 그 일대 랜드마크로서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효과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신통기획 발표에서 어떤 사항들도 있었냐면 네. 자, 압구정 같은 경우는 올림픽대로 소음도 있게 되는데 해당 부분에 덮개공원도 만들어서 한강변의 접근성도 대폭적으로 높이겠다. 그리고 압구정에서부터 서울숲까지 연결하는 보행교도 건축하겠다라는 네.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압구정 같은 경우는 개발 계획이 먼저 발표가 되었는데 그에 이어서 바로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여의도도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바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공람 공고가 나왔는데 이 공람 공고 안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초고층으로 갔다가 70층까지 건축할 수도 있고 용적률 인센티브는 최고 상향으로 최대 800%까지도 줄 수도 있도록 발표가 되었습니다. 야, 용적률 800%면 엄청 큰데요. 아무래도 서울시가 개발 계획을 준비한 만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연장을 했다. 이게 역설적이게도 규제 지역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으로 좀 들리는데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여의도랑 압구정 같은 경우는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제 당장 여의도만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압구정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해당 발표에 환영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약하다라고 말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어서 나올 성수동이라든지 목동 같은 경우도 개발 계획이 나올 텐데 개발 계획 결과를 보았었을 때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해당 결과를 갖다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이 서울시에서 네. 주민들의 이제 불만을 잠재울 만한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지도
눈여겨볼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6월에는 청담, 삼성, 대치, 잠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 여부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짧고 굵게 얘기해 아무래도 주시죠. 쉽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서 4월 달에 해당 4기 지역들 연장했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라든가 실제 집값으로 따지면 훨씬 더 비싼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6월 달 가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연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흐르는 스토리,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